최근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중화권 멤버들이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를 넘어 미성년 성폭행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축첩 문화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축첩이란 말 그대로 여러 명의 첩을 둔다는 말입니다. 집권 2년을 맞은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투쟁 의지와 역점 사업인 반부패 드라이브 즉 반부패를 척결하겠다 나섰을 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거침없는 단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후진타오 주석의 신복, 저우융캉 중국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부패 등 7개 혐의를 받을 때 당시 중화권 매체는 백개왕의 몰락이라 표현하면서 그의 엽색 행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백개왕은 100마리 암탉을 거느린 왕이라는 뜻으로 중국 석유천연 가스 집단 공사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여성 400여 명과 동침하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펄벅의 소설, 대제의 주요한 구성이었던 중국 사회의 축첩은 이처럼 뿌리가 깊은데요. 펄벅 여사는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생후 석 달 만에 중국으로 건너가 어린 시절 내가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유모인 왕노파에게서 중국말을 먼저 배우고 중국의 전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인물입니다. 18세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지니아 랜돌프 메콘 여자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1917년 농업 전문가 존 로싱벅과 결혼하여 남경으로가 10여 년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대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글을 쓰게 만든 동기는 중국 체류 시절 그녀가 겪은 1900년 의화단 사건과 1927년 국민정부군이 난징으로 쳐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겪으면서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중국인의 도움으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한 존재에게 서양인이란 이유로 죽을 뻔한 체험은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펄벅은 대지 집필 후 중국을 비하하는 백인우월주의 및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 문호루신의 주장에 절대적으로 작품 전반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리얼리즘적 관점이 특히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특히 일권 초반 가난한 중국 농민의 삶을 끔찍한 부분을 생생히 묘사한 것 때문에 중국의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어 망신을 주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대지는 대지를 가진 사람과 대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이야기기로 대지는 단순히 땅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 탐욕을 처절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왕릉일가를 통해 인간의 밑바닥까지 극도로 생생하고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첩 내놔의 이야기와 첩과 아들의 관계 등 막장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나라하게 그려내다 보니 중국에서는 펄벅의 대지를 보는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펄벅 여사가 중국 이야기를 미완해 4부까지 포함한 붉은 돼지 시리즈로 1932년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 1935년 윌리엄 딘 하워드 메달을 받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구한말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 살아있는 갈대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회사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을 방문한 펄벅은 한국에 대한 애정에 빠져 산 인물로 한국과 무척 인연이 깊습니다. 펄벅의 소달구지 일화도 유명한데요.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황혼의 경주 시골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이 조금 실려 있었지만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집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서양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달구지에 짐을 싣고 농부도 타고 가면 편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펄벅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으니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지요. 펄벅은 감탄하며 나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라고 말한 일화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무시 못할 입김이었던 펄벅은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까지도 도움을 주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대 영문학 교수인 피터 콘의 펄벅 평전에 의하면 1962년 4월 30일 백악관에서 노벨상 수상자 49명을 만찬에 초대한 자리에서 대지의 작가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은 케네디 대통령과 아시아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말문을 연 케네디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펄벅은 놀라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과 극심한 가난의 시기였고 케네디의 아시아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극도의 무지에 그녀는 정색하며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은 서로 같은 인종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있던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을 예전 영국의 지배받으라고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케네디도 농담이었다며 물러섰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미국 중앙정보국의 전신인 전략사무국요원으로 활동한 로버트 마이어스 전 카네기 협회 회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펄벅은 우리는 한국을 2번 배신했다. 일제의 주권 강탈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 첫 번째고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한국민이 분연이 일어났을 때 다시 외면한 것이 그 2번째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 배신에 대해 알지 못하겠지만 한국인들은 약소국의 자유에 대한 윌슨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며 케네디의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조선과 미국은 1882년 둘 중 한쪽에 제3국의 억압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한 수호조규를 맺었지만 대한제국이 일본의 소나기에 넘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일 전쟁을 중재해 미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탄 루즈벨트는 필리핀과 대한제국 지배를 상호묵인하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한국을 식민지배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또다시 일본에게 한국을 맡기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말은 펄벅에게 참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듬해 9월 말부터 일제강점이 끝날 때까지의 한국사를 그린 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출간해 미국인이 모르는 이 한 맺힌 나라의 속사정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펄벅은 살아있는 갈대 서문에서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 나라는 주변의 세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는 여러 세기 동안 잘 알려져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서구 사람들에겐 아시아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자신의 유서에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라고 쓸 정도로 한국 사랑이 깊은 작가였습니다. 1963년 출간된 살아있는 갈대는 9월 말에서부터 1945년 해방되던 해까지 한가족 4대의 이야기로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과 영국의 유수한 언론에서 대지 이후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 소설을 펄벅이 한국에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흔히 외교관 100명이 10년 걸려서도 못할 일을 단번에 해냈다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벽안의 작가가 쓴 이 소설이야말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41년에 송 오브 에리런을 낸 뉴욕 존 데이 출판사 발행인은 펄벅의 남편이었는데요. 과도기 한국 역사와 문화를 치밀한 고증 작업과 극적인 구성, 탄력 있는 문체로 한 가족의 파란 많은 삶을 그려낸 책의 표지엔 한글로 된 굵은 글씨에 아리랑이 깔려 있습니다. 펄벅은 소설에서 조선인들은 대단히 금지가 높은 민족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복수나 자행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거나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갈대들이 말입니다라며 소설 곳곳에 한국인을 향한 경의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제목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갈대 이외 새해 한국에서 온 두 처녀 등의 한국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밖에 한국에 대한 사랑은 많은 일화로 전해져 오지만 무엇보다 애착을 보인 것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사회사업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8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한 펄벅은 나의 여생을 전력 투구하여 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헌납하겠다며 1967년 부천시 심곡본동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한국전쟁 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기업인 유일한이 기부한 성주 산아래 유한양행 소사공장터에 자리 잡은 소사희망원에서 그들을 손수 입히고 먹이고 씻기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의 조국 미국에 지원단체를 세워 2천여 명의 고아와 혼혈아를 돌봐냈습니다. 한국을 그린 살아있는 갈대는 독립투쟁을 하는 주인공의 별칭으로 갑작스러운 한국 사랑에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펄벅 여사는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직접 참여한 인물로 중국에 살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미 1920년대 난징대에서 여운형 어망섭 등 한국 독립운동가의 자녀를 가르쳤고 중국 신문에 한국인은 마땅히 자치해야 한다는 논설을 올려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1941년 미국에서 한국을 알자 2,500만에 이친 친구랑 강연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편집자로 있는 잡지 아시아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예측한 이승만의 주장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땅을 처음 밟은 여사는 스스로 박진주라 소개하고 오래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오고 싶었던 한국 땅을 밟게 되어 기쁠 따름이라고 내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고 소탈해서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빨리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펄벅은 음식이 입에 맞는지 걱정하는 영부인에게 만면의 미소를 띠며 김치가 아주 맛있다고 답했다고 하죠. 현재 중국에서 뒤늦은 펄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 중에 동행한 펄벅의 입국을 거부했고 여사는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을 사랑한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편협한 생각에 그를 배척했고 펄벅은 한국의 소소한 모습에도 감탄하며 한국을 사랑한 작가였습니다. 글의 힘으로 한국의 어려운 시절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고 글의 힘으로 한국의 우수함과 특별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특별한 그 펄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의 한국을 향한 애정에 대해서 기억하며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